오늘은 우리 군체 24회 군체 지금 24회 군체에 오신 여러 스승님 그리고 스님들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빨덴디 승겐바께서 응하신 열반에 드신 열반제일 이 열반제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많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빨덴디 승겐바께서는 까마까교바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처음 창시하신 분이고 마찬가지로 최초의 제초대 갸론까마바 그리고 최초의 금은 보관을 보유하신 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의 말하자면 일대기 그리고 전기 또는 그의 전기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는 20살 때 중부 티베트 윗장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가 윗장으로 가신 이유는 그 이유를 까마파 미케도로제의 노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드 자파의 명성을 견딜 수 없어 그는 캄과 암도를 떠나 윗장으로 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짜파 최게 생게라는 그런 유명한 철학 교사가 있었는데 그는 뒤순켄바는 그의 명성에 매료되어 중부 티베트 윗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 갔을 때 짜파 최게 산포에게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까담바 스승인 샹샤라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도와 티벳의 티벳 모두에게 잘 알려진 빨첸 갈로와 같은 많은 유명하고 권위 있는 라마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또한 까담바, 족센, 또 람데, 까나차크라, 착센, 6가지 육법 등 나루육법 등 모든 법의 계통에 많은 가르침을 연구했습니다. 뒤순켄바는 윗장 지역을 2번 여행했습니다. 처음으로는 중앙 티베트에 혼자 갔을 때 10년 이상을 수학했고 12년 이상을 명상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설명대로 듣고 구사론의 설명을 듣고 문사수하는 방법의 적절한 수준에 대해서 확실한 예를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문사수하면서 명상을 완전히 훈련하십시오 라고 말한 그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의 한 가지 특별한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간보바, 레충바, 링가와 디좀렉바, 짬리키데, 카페 돌제, 제무, 남카, 셴둔 를 포함한 개출 퓨니를 포함한 밀라레바의 제자들 7명을 만났고 그들로부터 어김없이 완전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닥보가교의 라마승 중 밀라레바의 제자들을 이렇게 많이 만난 사람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그는 간보바 대사와 함께 6년을 보내면서 간보바의 혈통을 잇는 4명의 위대한 아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간보바는 말했습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카암의 깜바 강가에서 수행을 하십시오. 존재에 대한 그대의 혜택은 윗장 및 캄 전체에 퍼질 것입니다. 이렇게 간보바가 예언한 대로 그는 중앙 티베트에서 간포 내낭으로 가서 수행을 했고 나중에 캄에 있는 동안에 때 간포 내낭 깔마링 독박 동굴 등 및
캄키임을 설립하여 캄에서 닭볶가교 혈통을 전파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두 번째로 위장 티베트로 중앙 티베트로 돌아왔고 뒤궁식된 순견을 그를 다카 간포 수도원의 사원의 수장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요청하는 뒤궁직된 순견의 편지는 그의 작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운문으로 되어 있고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한 닭보 혈통을 지키는 자, 존자여 당신에게 기원합니다. 닭꽃감구 수도원의 스승이시며 그분이여 본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여기에서 닭볶가교 가문의 모든 스승들이 당신에게 기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시는 것은 마치 닭볶감부의 스승이 집으로 돌아와서 디순캠파를 높이 평가하거나 큰 존경을 표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디순캠파의 위대함과 활동, 그의 업적, 해탈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시간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그의 어린 시절 일대기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 행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그가 태어난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가 태어난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은 빨덴 디순켄파가 출생한 곳은 깜창의 오랜 역사서에 떼라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떼라닥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떼라는 말은 떼오 또는 떼호 떼호 나중에는 테호르라고 합니다. 요즘은 강센종 칸제 지역입니다. 라닥이라는 것은 라타 또는 란짜 등 여러 가지 라따 등 여러 가지로 발음하는데 발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교 역사의 대부분에서는 라탁이라고 발음합니다. 요즘에 깐제 사람들은 디순켄파의 출생지가 보촉 또는 방촉이라는 마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는 그 마을에는 지금까지 디순켄파의 가문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에 관한 이야기 등이 그리고 전시해 놓은 유물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디순켄파가 태어난 곳이 보촉이라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당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순켄파의 출생지에 관해서는 오래된 역사에서 라닥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만 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그가 보촉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인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의사이자 제8대 까르마파 미교도르제의 수행자인 비구 쌍칼과 직매응학의 갸초가 쓴 바즈라 파편 여행기가 좋은 출처라고 생각합니다. 이 텍스트의 교재의 주요 주제는 미규 도르제의 환생인 왕축 도르제 구대 까르마파 왕축 도르제가 요즘 알려져 있는 딱상 또는 딱상낭의 카와랑리 근처 로데 지역에서 다시 태어났을 때 오대 샤말 린포체 또는 꿍갈라소 그리고 여러 중요한 직책을 맡은 10명의 비구들로 구성된 일행을 보냈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첸의 비구 샹가라와 곰첸 충이 꿍가를 포함해서 그에게 가문과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그들이 퇴후에서 환생자를 만날 때까지 중앙 티벳에서 여행하면서 본 사건, 장소 및
사원과 그러한 관련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는가 하면은 당시 사원에서는 뒤순 켐파의 출생지에 관련된 사실을 위아래 때의 지역 여기에 관련된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그들이 샤데 샤말 림포체의 탄생지인 범촉과 그 아래에 뒤순 켐파의 탄생지인 랑탁을 어떻게 방문했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순 켐파와 제4대 샬마파의 출생지가 서로 착각되거나 혼동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 라탁 근처에는 뒤순 켐파와 관련된 중요한 스투파인 라착 스투파가 있습니다. 빅슈 샹가와의 여행기에는 이 탑에 대해서 뒤순 켐파의 염소 가죽, 물매, 부싯돌, 점토 항아리 등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살이 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원도 있고 어떤 수행처 주변에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에 뒤순 켐파의 발자취와 그의 비밀 금강 인쇄물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뒤순 켐파께서 어렸을 때 글을 배울 때 남쪽에서 놀다가 북쪽 바위 표면에 가볍고 맑은 글자로 글을 썼다고 하는데요. 썼는데 샹가와라는 그 아래에 바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뒤순 켐파께서 신고 있던 그 글이 쓰여진 바위 뒤에 뒤순 켐파께서 신고 있던 신발 발자국이 있는 것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떼우 지역에서는 초대 깔마파와 구대 깔마파께서 태어났고 샤데 깔마파 첸가 초락도 떼우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깔마파와 샤말파가 그곳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0대 깔마파 최잉도리제 시대까지 떼우에는 많은 까교 라마순과 사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덕이 착무 고시리라는 제7대 깔마파의 제자와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서 깔마 까규를 달마와 정치적인 측면에서 널리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나 몽고의 고시리카한의 군대에 의해서 모두 파괴되었고 이후에 뱅옌사원, 닝닥사원, 본살 사원 외에 다른 깜짱 사원의 유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깔마 깜짱과 관련된 역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적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세기가 지난 후 사람들은 이전의 깔마파와 후기 깔마파를 혼동하기 시작했고 깔마파와 샬마파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들을 하나로 결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뒤순 켐파의 가족의 후손들이 사차를 라닥에서 북쪽으로 이주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갔다 하더라도 옮겨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후손과 가족은 남아있기 때문에 같은 가계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 중에 깔마파가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계속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태어난 곳 출생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뒤순 켐파는 언제 태어났는지 출생한 생년월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뒤순 켐파께서는 두 번째 주기에 쇠호랑이 서기 1110년에 태어났다는 데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대식 팡모주파와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몇 월 며칠에 태어났을까요? 다른 전기에서는 그가 태어난 달과 날짜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지만 8번째 깔마파 미교도르제께 빨대 깔마파 미교도르제께서가 쓴 깔라차크라와 관련된 점성술에 관한 논문이 있는데
제목은 호수 속의 미소, 세계에서 네 번의 진행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처님은 밟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반덴 뒤순캠파는 쇠호랑이해 8일날에 태어났습니다. 수소년 3일에 8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를 근거로 볼 때 뒤순캠파의 생일은 쇠호랑이해 티베트 9월 8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뒤순캠파의 생년월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릭게 도르제께서 네, 다시. 따라서 뒤순캠파의 태어나신 생년월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릭게 도르제께서 지으신 깔라차크라 점성술에 관한 그런 논문뿐입니다. 다른 전계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순캠파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의 아버지는 곰파 도르제 교인으로 이름 불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톡사 강참 민대연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불려졌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라 성인이 될 때까지 게펠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차이점은 13대 까마파 듀들 도르제의 금강 스승인 땐바랍게의 질문과 답변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는 동포 쉐라곤포를 모르면 뒤순캠파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일입니다. 뒤순캠파의 직계 제자들의 인생 이야기와 일대기와 기타 권위 있는 초기 전기에서는 모두 곰파 도르제 교인이 뒤순캠파의 아버지이지 퉁든 셰락 곤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퉁든 셰락 곤포는 그의 친할아버지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닉마의 금강승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빨덴 나무랑중 얄모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뒤순캠파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빨덴 나무의 법 가르침을 두 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공부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까마 깜창 빨덴 나무 수행의 계보를 나열할 때 그의 할아버지만 포함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라모의 전통, 계통을 말할 때 아리아 반덴 삼바와로 나열합니다. 뿌랑바, 샹쯤, 다마린첸, 짱, 라떼 등의 흉보, 딱상첸, 뚜라, 갸와 예셰, 착 라첸 군부, 그리고 뚱덴 시라 군부, 뒤순캠파 이전에 라모는 6대를 거쳤으면서 그중 마지막 세대는 뒤순캠파의 친할아버지 뚱든 셰락 군부에게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라모랑중 결부의 법 가르침은 까마깜창의 조상의 법이자 부계의 법 두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뒤순캠파의 어린 시절 행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뒤순캠파의 대부분의 일대기는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 그것이 작은 것의 가장 합리적인 요약은 우리가 보통 쌈둠마라고 부르는 8대 깔마파 미쿄도르제가 뒤순캠파에게 기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8살 때 당신은 약샤를 불렀습니다. 11살 때 당신은 큰 전투를 멈췄습니다. 15살에 당신은 가르침의 적을 해방시켰습니다. 마라 때를 악마를 길들이시는 당신께 기원합니다. 16살에 그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원의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사원을 지탱했습니다.
대법률을 지키시는 당신께 기원합니다. 까메칸첸 린첸 달게가 쓴 미케도르제의 듀슨캠퍼에 대한 기원에 대한 논평이 있습니다. 미케도르제가 태어났을 때 기적의 징조가 너무 많아서 소문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모두 돌제 군부의 스승의 아들은 닐마카야 응신이다라고 화신이다라고 말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 축복을 가피를 받으러 왔습니다. 당시 빤덴 하모는 아버지에게 다른 사람들이 그대의 아들을 보지 못하게 해라. 만약에 숨길 수 없다면 숨겨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한다면 숨길 수 없다면 아이를 감추지 않는다면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장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는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철저히 숨겨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돌제군의 아들이 죽었음에 틀림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죽었다고 그 당시에는 확신을 했습니다. 어쨌든 듀슨캠파는 어렸을 때부터 성장이 빨랐고 아주 몸이 재빨랐다고 강했다고 합니다. 그 듀슨캠파는 아마 키가 컸을 겁니다. 듀슨캠파의 직속 제자 바델 루드 개초가 쓴 해탈 일대기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살 때 듀슨캠파는 북부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장사를 떠났습니다. 장사를 하던 중 임도 지금의 감숙성에서 머물다가 7살 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8살 때 그는 남쪽으로 행상을 떠났고 바이엔 시장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초대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듀슨캠파가 6살 또는 8살 때부터 상업에 장사하는 것을 통해서 북쪽과 남쪽으로 여행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미케도르제의 듀슨캠파에 대한 기원 주석서에는 그들은 8살에 북부 지역으로 장사를 하여서 북부 지역으로 가서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부 지역이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오늘날 감숙성까지 가서 장사를 해서 집안이 부유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듀슨캠퍼의 린첸 달기가 설명했듯이 그의 아버지가 빤덴 하모의 예언 때문에 그를 숨기고 있었던 것과 먼 곳으로 보낸 것과 같이 관련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먼 거리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8대 갈마파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듀슨캠파는 8살 때 야차를 조복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기원문에 대한 주석서에서 까메착젠 린첸 달게는 듀슨캠파가 8살이었을 때 그 지역에 사악한 괴물인 약샤가 있었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듀슨캠파는 실제로 약샤를 해방시키고 그 시체를 바위로 변형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샤가 변형된 이 바위가 듀슨캠파의 탄생지 근처에서 아직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땅에 있는 바위를 뒤집어 땅에 밀어넣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까마켄첸 린첸 달게는 토에의 늙은 라마 빼마마니로부터 이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11살 때 큰 전투를 막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석서에서는 부와
고기에 굶주린 군대를 물리쳤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당시 다른 지역의 군대가 그들의 부와 고기를 빼앗기 위해서 퇴호해 왔고 디순켄파가 이를 막은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하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까마 캠포의 논평에 따르면 디순켄파가 11살이었을 때 그의 고향에 큰 전쟁이 있었고 지역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이자 딴뜨라 스승이 봄바 돌제 교인에게 전쟁을 중단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때 나는 너무 늙어서 전투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혜의 신을 수억 번 연불 해야 하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 진노하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너는 마모와 야마의 활동 의식에 능숙하니까 전투에서 야마를 이기는 의식을 행하라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순켄파는 아버지의 지시대로 야마에게 승리의 의식을 거행하고 군대를 밀어내었기 때문에 계곡에서의 갈등은 자연스럽게 소동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지역 사람들은 응화신이었던 스승 공포의 아들은 결코 죽지 않았다. 그래서 죽었을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딴뜨라 스승이 의식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아들은 꽤 강한 힘을 지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디순켄파의 직계 제자 강로짜의 전기인 빨덴 디순켄파의 결합 겟자빠 디순켄파와 그의 수행자 비구 쿠마라보디의 겔롱 슌노 장축 인 티벳. 그래서 디순켄파의 일대기 두 가지 다에서는 직계 제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둘 다 디순켄파가 어린 나이에 라마 베로자나와 인도의 대성취자 벨지인을 만나서 영적인 가르침을 받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라마 베로자나를 이 맥락에서 이 라마 베로자나는 누구인가 하면 티벳 역사가 둥가 린포체가 쓴 홍서 각주 595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는 티벳 왕 치송대첸과 동시대 인물인 베로자나가 아니라 까규 전통에 나오는 비슷한 이름을 가진 라마이다. 나는 아직 그의 전기를 보지 못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둥가 린포체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시에 라마 베로는 티벳의 전기의 가르침이 전파된 무렵부터 위대한 번역가였던 베로자나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티베트 까규 라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11세기경에 여행한 인도인 판디타였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베로자나 베즈라 또는 베로자나 락시타였습니다. 그래서 디순켄파의 직계 제자들의 전기에서는 그를 라마 베로 또는 라마 베로자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티베트에서는 울추베로 또는 베로 울추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울추라는 것은 울추 또는 베로 울추라는 것은 은이죠, 수은이죠. 울추 베로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가 중국에 있을 때 황제가 그에게 수원 한 잔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수원은 아주 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마디로 독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황제는 그에게 수원이 가득 담긴 잔을 주었으나 그를 다 마셨고 그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웅울추 베로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웅울추 베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디순켄파의 5대 신 중 하나인 오신, 5번째 신 따라가 이 라마 비로자나를 통해 전수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웅울추 베로에는 디순켄파 외에도 초보 가교의 창시자인 린포체 갸짜를 포함해서 유명한 제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짤파 가교의 창시자인 라마샹 그리고 티벳
요긴이 마직 샤마 라마샹이 쓴 라마베로의 전기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 이야기의 이것은 그의 일대기의 가장 중요한 출처입니다. 그래서 라마베루의 일대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비엘로자와가 청서에서 라마베루의 삶에 대해 논의했을 때 그의 주요 출처는 라마창의 해탈 일대기입니다. 라마베루의 인생 일대기와 뒤숭켄파가 언제 그를 만났는지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주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테쇼의 카닥 근처에는 라마베로가 머물었던 그 동굴이 있습니다. 오대동 톡 림포체는 자서전에서 동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테쇼의 한가운데 있는 까닥은 신성한 장소입니다. 번역가 베로자나가 테쇼로 여행할 때 남쪽 산맥의 짜다린젠 동굴에 머물고 있었을 때 그는 카닥 평원에서 특별한 그 빛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을 때 그는 송첸간부 법왕 시대에 만들어진 오래된 불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왕이 루엔베로에게 하사한 것이었고 그는 그곳에 사원을 짓고 정교한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한참 뒤에 테오의 캐닥 근처에는 라마베로 동굴이 있습니다. 로첸 베로자나가 이 동굴에 머물고 있을 때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까닥 도잽덴이라는 크고 최초의 그 초기에 까교 사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이 점차 쇠퇴하고 결국 폐허가 되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로젠 베로자나가 발견한 조각상은 다라니 만트라와 함께 제공되어서 조각상을 세웠습니다. 조 사당에서는 조 서가모니, 천모 관음보살, 수호신마사, 다라니 만트라에 뜬 김첸 도르제 렉바의 동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로자나 조율 사당 옆에는 108개의 큰 차차가 있었는데 각 차차에는 베로자나의 염주에서 나온 구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톡 림포체의 구전 역사입니다. 요즘에는 이 비로자나 동굴에 있는 108차차가 티베트 번역가 베로자나의 것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로첸 베로자나가 최후로 여행했다는 믿을 만한 기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위대한 번역가인 비로자나와 울주 비로자나는 정확히 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혼돈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티베트에서는 비로자나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번역가 비로자나를 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혼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많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고 뒤숭켄파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15살에 가르침의 적을 해방시켰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뒤숭켄파의 직계지제인 로데갸초의 전기는 그가 어떻게 13살 때에 마법을 성취하고 몇몇의 적을 물리쳤는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기뻐서 깃발을 들고 소라를 불며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성대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쯔쇼에서 그의 위대한 능력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적의 남은 가족들은 겁에 질려서 특히 찌와 보석에 큰 공양을 올렸고 특히 뒤숭켄파의 가족에게 큰 몫을 올리고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들의 신민이 되겠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디순켄파도 그들의 참여를 받아들였고 수용하고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깔마 켄포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디순켄파가 15살이 되었을 때 그는 떼쇼의 라모 동굴에서 랑중겔모 수행을 완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랑중겔모 그녀는 실제로 디순켄파에게 자신의 모습을 현연해 보여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신은 디순켄파와 그의 딴트라 대부와 경쟁하던 적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디순켄파가 주문을 걸었고 라모라는 것은 디순켄파가 주문을 걸었고 랑중겔모가 와서 실제로 적의 허파와 심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델라모의 그 자현상이 그 돌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모의 그 모습이 그의 능력과 힘을 완성한 그의 명성은 널리 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된 때의 하모 동굴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때의 하모 동굴은 라닥의 출생지에서 계곡 위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샹카라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7대 깔마빠 최달갸초가 떼오를 방문했을 때 그는 라모 동굴로 가서 빨된 하모의 얼굴을 보고 그녀에 대한 찬탄문을 썼는데 이는 그의 작품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설명과 해석서 가운데 하나에서는 미케도르제의 디순켄파에 대한 기원에 대한 추석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살에 당신은 가르침의 원수를 해방시켰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는 마법과 수행을 행하고 보석을 위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8대 깔마빠의 노래 모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자의 포효의 사자 소리가 큰 울림, 디순켄파. 그는 아내를 버리고 아버지의 가족을 원망했습니다. 이제 나는 떠나야 한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가정의 잘못을 마음으로부터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디순켄파가 출가를 할 때 집을 떠날 때 아내를 떠났고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과 의견 차이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디순켄파는 윤회계에 대한 염호심을 느꼈고 이제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괴장파는 디순켄파께서 9살 때 아내를 얻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디순켄파는 티베트의 풍습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동거를 했을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결혼은 아니어도 함께 사는 것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어쨌든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 당시에는 약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약혼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이 여자애가 크면 우리가 또 보통 하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순켄파는 그러나 디순켄파는 이제 원숭이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순켄파 얼굴은 그다지 멋져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원숭이 같은 그런 얼굴 모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출푸사원 수도원에는 열반 이후에 그가 열반하신 이후에 만들어진 디순켄파의 동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각가는 그의 직계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조각 보면은 원숭이 얼굴이 있으므로 디순켄파는 아마 좀 못생긴 그 얼굴을 그다지 좋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의 얼굴이 못생겨 보였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원숭이 같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생기지 않아서 신부에게 버림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꼬여서 도망을 갔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의 신부는 그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떠나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떠났을 때 디순켄파는 굉장히 낙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우울했고, 그래서 이제 그의 얼굴이 어쨌든 못생기고 원숭이같이 생겼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16살 때 나는 출가했다, 떠났다. 그리고 위대한 수도원의 예시를 보여주었다. 당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사원을 지탱했다. 대법륜을 지키시는 당신께 절합니다. 기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설명했듯이 디순켄파는 어린 나이에 분노의 주문의 힘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그는 또한 깔마의 성숙이, 깔마가 업이 이겨가는 것이, 업에 성숙하는 것이 무거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윤회로부터 해탈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집에 대한, 가정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고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했고 아버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6살 때 당시 까담 혈통의 중심지였던 때에 있는 까닥 꾼첸 중내 사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큰 훌륭한 사원이었고, 그곳에서 그는 아티샤의 제자이자 쌍품 사원의 창립자이자 티베트 번역가 옥 로렌 쉘파의 주요 제자인 옥 렉베 셰랍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펜보 최기 라마로부터 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착생파닥이었고 최기 닥바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순켄파부터 까마파의 화신에게 사원의 이름인 최기 닥바를 부여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모두를 최기 닥바라고 명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지라 미케도르제의 수행자 비쇼 샹가라는 까닭의 짧은 역사를 운문으로 썼습니다. 이것은 오늘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산문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티베트 황제 튀르바제는 중국 가중석주의 사리탑으로부터 카시미르의 차신가산 사원에 이르기까지 당시 티베트 영토의 모든 스님들을 모아서 법륜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땅에 펴고 승가 스님들이 그 위로 걸어가도록 하여서 승가에게 큰 존경과 봉사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 승가가 그 머리 위를 걸었기 때문에 자물쇠 위를 걸었기 때문에 자물쇠도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황제가 순회했다고 전해지는 그러한 사리탑 안에 봉안했습니다. 따라서 까닥 스투파에는 띠릴바첸 황제의 머리카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탑은 루메의 제자 중 한 명의 제자가 지은 청록색 지붕과 3층 사원이 있는 큰 사원이었습니다. 당시 거기에는 큰 승가가 있었고 디순켄파가 최계 라마로부터 제가의 수계를 받은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비구 상카라 비구가 페오에 갔을 때 수도원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상과 병전은 모두 낡아서 흩어져 있었고
시인들도 모두 제가저와 똑같이 신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비구 쌍까라가 이 주제에 관해서는 단지 몇 개의 행연을 썼을 뿐이지만 그것은 중요한 역사적 자료라고 믿습니다. 내가 방금 말한 이는 그가 제가계를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디순켄파의 직접적인 글 간롱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16살에 까닭에서 게시 최계 라마와 함께 수련 서원을 했고 2년 동안 그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게시 따라와로부터 그는 깔라차크라의 관정을 받았고 아짤라와 까담파 전통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구 까마 보디의 디순켄파의 108그림의 인생 이야기는 또한 그가 때의 까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승가 활동에 참여하고 그곳에 작은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6살 때 최골 첸포 까닭에서 위대한 대원장 쨘겔라마와 스승 착생게 닭으로부터 수도원 계율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미의 이름을 쉐게 닭바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승가의 활동에 참여하고 수행하는 작은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직계 제자들이 쓴 이 두 가지 전기는 일치함으로 우리는 디순켄파가 쉐골 까닭에서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수도원에서 잘 봉사했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수도원 승가를 설립했습니다. 황금섬에서 그가 12년 동안 캠포를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가 20살 때 중부 티벳에 갔으며 필사 오류임이 틀림없다는 사실과 모순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어쨌든 케베 같은 현자의 향연 등 이런 데에는 그러한 내용이 어쨌든 현자를 위한 축제를 포함한 일부 전개에 따르면 그는 까닭에서 서품을 받을 때 그가 머리를 삭발했을 때 짜크라 삼바바의 신들과 지혜의 다키니가 하늘로 와서 금은 왕관을 씌웠다고 합니다. 그의 머리는 그가 모든 부처님의 활동에 화신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여 그에게 깔마파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이때 그에게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환상이었고 그의 두 주인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검은 모자, 흑모를 쓰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현자의 향연과 다른 전기들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디순켄파의 직계 제자들의 전기에서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디순켄파는 카닥에서 보낸 2년 동안 켄포 최겔 라마를 섬겼으며 또한 아티샤 전통의 까담파 가르침을 연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연구한 것처럼 중부 티벳에는 롱파 갈게, 불레자와 요열 최왕 이란 이름이 아티샤의 직계 제자 3명이 있었습니다. 요열 최왕의 직접적인 제자는 게셰 짜라와였으며 그의 형 도제는 디순켄파에게 까담의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파우주글락탱아와 꾼겐 빼막갈포는 디순켄파가 요열 최왕으로부터 직접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디순켄파의 직계 제자들 전개에는 요열 최왕의 학생 따라와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요열 최왕과 함께 공부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디순켄파는 또한 과거와 미래의 삶에 대해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었다 합니다. 그가 그의 라마 스님들의 과거와 미래의 삶에 대해 말할 때 그는 따라와의 과거와 미래의 삶에 대해 말하지만 요열 최왕의 삶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아티샤가 중앙 티베트에 왔을 때는 요열 최왕은 50세 이상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때 디순켄파가 만났다면 요열 최왕의 나이는 95세쯤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는 게시 따라와로부터 요열 최왕이 전수한 법의
많은 법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주제는 갸와 괜림 두파의 학생 제왕 렉첸 꿈과 델첸이 쓴 까단파 역사에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루짜와 승려 등 왕 등은 하야그리바와 4명의 슈바나의 사다나를 요청했지만 아티샤는 그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울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자비의 화신입니다. 당신은 연민심이 크시니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그에게 주셨습니다. 대자비의 세 신에 대한 아티샤의 전통에 대한 가르침이 널리 퍼진 것은 요울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추부바는 아티샤 전통의 짜크라 삼바바의 근원을 관정, 많은 비밀 만트라 사다나, 그리고 요울 최왕 등 최왕의 제자 따라와와 그의 형제들로부터 아잘라에 대한 지시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요울의 전송으로부터 4가지 만달라 따라를 받았습니다. 그의 5신의 5세트에는 4개의 샤반나와 함께 하야그리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티샤의 가르침 중 많은 부분이 요울의 전통에서 까르마파의 혈통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말하듯이 뒤순겐파의 오행에 포함된 하야그리바와 네 샤바나의 가르침은 요울 체왕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요울로부터 전수된 네 만다라 따라가 있습니다. 이 관행은 아마도 깜창 이외에 어떤 전통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그리진 체왕 롤부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드마 삼바바, 담바, 갸가르와 및 샤케슈리의 계보에서 따라에게 자신의 욕망을 요청하는 의식이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아직 그들의 계보에서 독립적인 4개의 만다라 의식을 명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알려진 것은 디방카라와 슈리자나의 경에 전달한 것입니다. 나는 싹야, 날탕, 샤캬, 날탕, 또 깜창 전통에서 그 후손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깜창 전통에서는 카츠에 왕목보가 쓴 것은 아티샤의 혈통이지만 다른 의식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전통이 악화되었습니다. 다른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까도린체인이 말한 어떤 사람들은 빼마삼바바 담바갸와라 및 샤케슈리의 혈통에 의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일부 사람들은 두 번째 샤말와인 케촉 왕보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까도린체인이 말한 샤케슈리 아차랴 빠드마삼바바 및 담바갸와라의 계보에 있지만 이것이 나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아마 샤케시리가 번역한 돌마의 의식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깜창의 전통에서 네 만다라 따라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뢰의 구조와 혈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뢰의 구조가 다른 것은 따라를 각각 자신이 전면 시각화에서는 흰색, 빨간색, 녹색 따라를 차례로 시각화하고 각각의 만다라를 제공합니다. 빨간색, 흰색, 녹색 따라를 함께 시각화하고 그들에게 공양하는 등의 의식을 행합니다. 또한 짧고 중간, 긴 부부, 만다라,
본질 만다라 그런 계통의 암송이 있으며 날탕 전통처럼 꼭 2번, 3번, 7번을 할 필요는 없지만 경의를 표하는 반복 횟수도 다릅니다. 다른 혈통에 관해서 이 의식의 판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강구하는 이 의식은 따라 자신에서 아시따로 그리고 열체왕 그 다음에 뒤순겐바 또 게하포와 룽파 자나시지 치닥 트리띠 및 존자에게 전달되었다. 이렇게 차례로 전파가 되었다. 이것은 혈통이 아디샤에서 디순겐바에게 준 열체왕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날탕의 전통에 의하면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디순겐바가 실제로 열체왕을 만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섯신 따라의 깜창 전통은 아티샤에서 열체왕 그리고 디순겐바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따라 의식은 주로 날탕 전통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주로 백날탕 의식에서 발견됩니다. 100가지 날탕 의식은 아티샤에서 곤바와 깜마와 등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깜마와는 까르마빠가 아니라 게셰 깜마와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깜마와가 까르마빠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탕 전송과 깜창 전송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까르마가교에서는 우리 자신만의 특별한 따라 사만다라 수행이 있고 우리 계통만의 놀라운 지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심오한 따라 외에 따라의 까마깜창 사만다라 수행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낮에 별보다 더 드물다면 그것을 외우는 사람은 거북털, 토끼뿔 등과 같이 더 드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보존해야 할 특별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혈통 사인들에게 감히 얼굴을 내밀고 그들의 혈통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특별한 전승을 무시하고 자신의 보물을 돌보지 않고 남의 수행만을 행한다면 다른 계보를 수행해도 좋지만 먼저 자신의 유산과 물려준 보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보석을 찾기 전에 먼저 자신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산을 잘 보존하고 한 다음에 그래서 다른 사람 자신의 것을 잘 보존하고 다른 보배를 찾는 것 그러한 방법을 찾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빨린 디순겐바의 따라서 디순겐바가 티베트 불교 특히 다곡가교 특히 까마깜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위대한 스승들의 예를 영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일대기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일생 일대기를 우리가 모범 삼아야 하고 영적인 지침이나 모범으로 삼아 따르고 그들처럼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약간의 노력을 일으킬 수 있고 정진할 수 있을 때에만 라마의 삶의 이야기 일대기를 아는 것, 전기를 아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마승들의 삶의 이야기와 평범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이것이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